1교시 그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인데 좀 약간 오늘 그렇게 크게 보는 거고요. 이제 관련돼서 용역거래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경영자문료 아니면 인터컴퍼니 차지 이게 이제 많이들 보는 용역 대가이긴 합니다. 근데 이 거래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거는 별로 없고요. 네. 그래서 세법상으로도 보면 좀 되게 간단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이제 그런 납세자와 주사 관청에서 그런 이제 컨플릭이 많은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이걸 뭐 어디까지 뭐 준비하고 이런 건데 크게 이제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거는 그 인바운드,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해외 본사를 둔 기업이 한국 기업, 이제 한국의 이제 자회사한테 청구하는 용역 거래들이고요. 이게 이제 국조법에 보시면 이제 국조법 12조인데요. 그게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인바운드, 저희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 규정을 만들어서 송금 산입이 이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이 규정이 돼야지 송금 산입이 된다,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인바운드 거래에서 이제 되게 비용을 가능하면 이제 인정을 좀 안 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보니까 이게 아웃바운드로 이렇게 반대로 놓고 보면은 과세할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쪽은 이제 송금 산입은 아니고 이제 입금 산입 개념에 들어가는 거긴 한데 뭔가면요. 일단 보면 이제 우리 국조법 이제 시행령 12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특수관계자 용역 거래에 대해서 아래 경우 이제 그렇게 기준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뭐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기술, 그다음 기타 이렇게 돼 있고요. 산출 방법으로는 원가 가산 방법 또는 거래 수익 방법을 적용할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근데 이제 이 그 용역 거래 같은 경우에 이 원가 가산 방법이랑 거래 수익 방법 말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인바운드 거래들은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원가 가산이나 이제 거래 수익 방법이나 이제 마크업, 그러니까 비용에다가 얼마만큼 이제 이익률 붙여서 하는 건데 그 우리 482조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IRC 우리 그 거기에 보면 용역 거래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비용에 마크업하는 것들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제가 봤던 거 중에는 이제 그 구매 대행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구매 대행이라 그래서 이제 원재료를 구매를 해주는 서비스. 보통 보면 이제 그냥 간단한 그런 구매 대행이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 뭐 관련돼갖고 마크업을 해주면 되지만 화학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금속 제품 이런 것들 산업은 핵심이 그 원재료를 빨리 그 다음에 정확한 타이밍에 저가로 이렇게 구매하는 게 핵심 기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마크업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거는 되게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고려 아연이라고 해서 전 세계 아연 시장에서 엄청 시장 점유율 1, 2를 다툰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은 이제 정제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아연의 원광석을 어떻게 잘 구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제 그런 기업의 이제 그런 생사가 달려는 회사들은 이런 그 구매 대행 용역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이제 그 비용 마크업이 아니고 총 만약에 뭐 100억을 사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커미션 형태로 해서 4%를 구매 대행 수수료로 받는다든가 이런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가 적당히 이렇게 딸 수 있어서 이건 약간 좀 이렇게 법할 때 너무 이렇게 좀 편협하게 좀 만든 게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내용은 별거 없긴 합니다. 뭐 용역 제공할 때 직간접 비용 모두 포함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용역 제공하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안 하고 외주 용역 줬을 때는 그런 거는 패스로 성격의 비용이라 그래서 마크업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관련돼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조법이랑 그 다음에 OECD 가이드라인이랑 이렇게 좀 같이 한번 정리한 건데요. 이렇게 잘 안 보이지? 네. 이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뭐 우리 국조법 시행령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책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송금 인정 요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용역이 실제성이라 그래서 실제로 용역이 이제 그 지급돼야 되는데 그 법에 보면 이 규정이 있거든요.
사전 계약이 체결하고, 그러니까 용역 거래를 하기 전에 계약이 있어야지 이제 비용을 청구해서 송금 인증을 해준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인바운드 거래에서 우리가 이제 비용을 산입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인바운드 조사할 때는 되게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없으면 무조건 부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에 우리 이제 삼성전자가 해외 자회사한테 용역을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계약만 체결 안 하면은 돈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또 역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규정 자체는. 근데 이제 이거는 인바운드를 놓고 만든 규정이어가지고 조금 약간 편협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계약이 꼭 있어야 되는 거긴 한데, 계약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이제 비용을 인정 안 해준다는 그런 규정이 한데 좀 과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이 규정 자체는. 제가 보니까. 반대에 이제 우리 인바운드 말고 아웃바운드, 한국 기업들 대상할 때는 이게, 그럼 이거 계약만 체결 없으면은 뭐 아무리 용역 제공해줘도 돈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해석이 또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네핏 테스트. 실제로 이제 뭐 용역을 제공받고 그게 이제 한국에 있는 자회사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그 베네핏 테스트는 보통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용역을 받음으로써 매출이 증가된다든가, 아니면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용역을 안 받았으면 따로 이제 용역을 이제 제3업체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비용이 발생할 거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베네핏 테스트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실제로 이제 회사들도 베네핏 테스트를 하자 그러면은 살짝 이 이제 인터컴퍼니 차지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본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그 재화의 공급은 눈에 보이는데 용역은 잘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 용역 제공했어 이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따지면은 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계산 근거도 엑셀로 해가지고 이제 뭐 전체 비용이 100이 들고 뭐 주주 비용 빼고 해가지고 뭐 매출액으로 안분한다 이런 근거도 있어야 되고요. 관련돼서 이제 입증 서류. 그럼 실제로 니네가 뭐 해줬어? 그래서 뭐 법무 관련된 그룹의 변호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이제 부서에서 자회사들 법률 자문을 해줬다. 그러면 실제로 해준 거에 대해서 증빙을 내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그냥 관련된 뭐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련 규정들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출력해가지고 양으로 승부하자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회사들이. 어쨌든 조사한테 뭐 그 양이 엄청 많으니까 다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영어로도 많이 돼 있고 이러니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꼼꼼히 보시면 사실 그 해준 게 별로 없는 것도 많이 있고요. 거기서 실제로 한국이랑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도 국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가의 적정성은 이제 요거에다가 마크업을 붙이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런 기본적으로 저부가 가치 용역이면 우리 세법은 5%고, 물론 다른 나라는 다른데 5% 정도 받으면 무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중에서 이제 용역이 조금 더 간단한 이제 저부가 가치 용역이 아닌 것들은 조금 더 이익률을 뭐 더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매출액 비율로 받아야 될 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으세요. 조사하실 때. 법에 이렇게 법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용역의 실제성 있어요. 그 다음에 베네핏 테스트 했나요? 증빙 자료 있나요? 뭐 대가가 적당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예전에 제가 조사 나갔을 때 중부청의 어떤 반장님은 이걸 딸딸 외우셔가지고 막 회사랑 얘기할 때 이렇게 어쨌든 우위에 점하니까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도 많이 계셨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송금 인정할 때 이제 뭐 감독 활동이랑 뭐 중앙 집중 용역, 대기 비용은 이제 송금이 인정되지만, 뭐 주주 활동, 중복 활동 이런 것들은 실제로 비용이 부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부인할 때 이렇게 좀 걸러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 경영 자문료, 그러니까 MSF라든가 인터컴퍼니 차지 조사 대응을 해보면 조사관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되게 다르시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조사 대응을 이제 좀 많이 해보는데, 그때 이제 엄청 꼼꼼히 보신 분들은 이제 증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이제 어쨌든 다 매치를 하고, 방금 얘기했던 이런 이제 그 베네핏 테스트, 이거 실제로 도움이 된 거에 대해서 증빙하라. 이런 게도 되게 하고, 뭐 증빙, 실제성은 보통 좀 이제 그 부서가 있으니까 계약서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대가도 사실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두 개를 가지고
엄청 꼼꼼히 보시고 같은 건인데 제가 이제 같은 회사를 2번 연속으로 조사대응했는데 그 전에 할 때는 그 95%를 부인을 하셨고 그 다음 팀에 와서는 5%만 부인하시고 약간 이런 그래서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그때는 처음에는 중부청에 계신 분들은 95%를 다 부인하시더라고요. 물론 상호합의를 갖고 있는 케이스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나오셨어요. 똑같은 건인데 이번에는 한 5% 정도만 부인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일관성인데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서울청 쪽이 이런 그 경영자문료 조사를 많이 하고 예전에 과세에서 많이 이제 불복이 되는데 져서 좀 소극적으로 좀 하는 것 같긴 하고 지방청 이런 데들 제가 알기로 뭐 부산청 이런 데는 또 더 공격적으로 막 하시는 분도 많고 이렇게 해서 일관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같은 건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이제 의사결정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요 관련돼 가지고 우리 TP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제 쭉 우리 그룹 내 용역 제공이 있는데요. 베네핏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말이 조금 어렵긴 해요. 뭐 구성원에게 사업상 지위를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경제적 상업적 가치를 제공하는 건데 어쨌든 뭐 관련돼 가지고 크게 보면 매출액을 증대시키든가 아니면 이제 왜냐면 입금에 도움이 되든가 아니면 송금을 줄이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이제 이 말은 이제 회사가 그 용역을 이제 본사에서 알로케이션 해가지고 해서 비용 부담할 게 아니고 우리가 굳이 필요 없는 비용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보면 관련해가지고 뭐 품질 보증 관련된 기능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런 비용들을 알로케이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굳이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용량이 있는 경우에 본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편익 테스트 할 때 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주 활동은 이거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뭐 관련돼 가지고 본사에서 이제 보면 기능이 보통 많고 이제 본사에 있는 분들의 비용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본사에 있는 분들이 인건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보통 이제 그룹 회장님들 우리로 회장님이고 뭐 해외에 있는 뭐 보면은 이제 뭐 휴레패커드 뭐 CEO 이런 분들 보면 뭐 연봉이 막 100억, 200억 막 이런 그런 분들이 이제 비용이 다 안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 관련돼서 이제 기능이 이제 한국을 위해서 하면 되지만 그런 거 아닌 것들 보면 이렇게 주주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쉐어드 서비스 액티비티 해가지고 뭐 주주총회라든가 관련돼서 뭐 주권을 본사를 위한 이런 비용들은 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회사를 위한 비용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읽어보시면 이거는 그냥 좀 뭐 크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경영 참가 위한 이제 매수자금 조달 이런 것들은 본사를 위한 거지 자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배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P 가이드라인 7.14인데요. 관련돼 가지고 중앙 집중 활동인데 이거는 뭐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발생하죠. 이전까 우리 그 쉐어드 서비스가 그래서 뭐 이런 회계, 감사, 법률 이런 용역, 전산 용역들을 따로 자회사할 때 다 두면 비용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두고 쉐어드 서비스하고 이게 점점 이제 이런 이 쉐어드 서비스가 발전하는 게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본사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다국적들은 더 아시겠지만 다 매트리스 조직이어서 각 기능마다 다 막 따로 있어요. 제가 이제 있었던 EY 같은 경우에도 경비를 한국에서 쓰면 그 경비를 여기서는 스캔만 해가지고 이제 대련이라고 이거 중국에 보면 대련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좀 인건비가 싸고 이러니까 거기다 다 보내면 전표 처리는 다 대련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승인도 거기서 내주고 거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또 호주에 있는 분들이 회계 처리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인도도 이제 인건비가 낮으니까 세무 관련된 거는 또 인도에서 하고 이렇게 다 막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연구소라든가 그리고 이전 가격도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렇게 컴패러블 이제 비교 대상체 선정하고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하면 왜냐면 한국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보면 이제 그 텍스 TP 센터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요청을 하면 우리가 하면은 뭐 보통 뭐 용역을 하면 한 500만 원 들 건데 걔네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비교 대상업체 찾아도 그러면 걔네들은 50만 원 정도 해주고 인건비가 싸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다 이렇게 그 좀 매트리스 조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많이 이제 좀 발생하고 있긴 합니다. 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TPG 7.15 뭐 대가 형식인데 이거는 뭐 특별한 게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 조직이 돼서 이런 비용에 대해서 이제 청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 보니까 EU 같은 경우는 보고서 해가지고 특수관계자 용역을 이렇게 좀 되게 상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 정보 처리, 인사 관리, 마케팅, 법무, 회계, 기술, 품질 관리,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특수관계 용역이다. 그렇게 돼서 좀 뭐 참고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파리조 쪽에도 가면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이제 얘네가 좋은 건 이제 어쨌든 이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주주 비용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게 주주 비용인지, 그 주주 비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참고용으로 보면 이제 그 페이지 29페이지인데요. 책자 보시면 책자 다 있으시죠? 거기 보시면 이제 주주 비용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BCD에서 모회사 법적 구조랑 활동 비용 관련돼서 주주총회 관련된 거는 주주 비용으로 보고, 뭐 주식 발행 비용이라든가 모회사 이제 관련된 세무 신고까지는 보지만 이사회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사실 판단 관계다. 그게 어쨌든 자회사 관련된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왜 그래? 네. 그다음에 뭐 그리고 뭐 보고 의무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실 때 요거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예, 이런 것들은 좀 우리나라의 규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이제 그 용역의 실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러죠. 베네핏 테스트.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방금 OECD 가이드라인 이제 7.15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용역 대가 산정 방법이 이제 7.19부터 이렇게 좀 인트라그룹 서비스 있고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뭐 상식적으로 네,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인데, 뭐 청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이제 직접 청구 방법, 두 번째는 간접 청구 방법. 직접 청구는 어쨌든 용역 중에서도 1대1로 매칭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애플 코리아의 이제 그런 이제 경영 자문료 인터컴퍼니 차지가 됐는데, 본사에서 한국 시장을 위해서 한국 시장에 있는 그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 성장성 연구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해줬다. 이런 비용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매칭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직접 청구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그냥 뭐 인사부서, 전 세계에 있는 인사팀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특정하게 한국만 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 뭐 자회사들이 30개 있다. 이 30개를 보통은 해주는 게 보통 이메일로 이렇게 수시로 일을 하고 그게 뭐 딱 매칭이 되고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 청구 방식으로 하고, 어쨌든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니까 어쨌든 그런 안분 계산 방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청구랑 간접 청구랑 이제 보면 직접 청구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기술 지원 등 이런 거 있어요. 보면 이제 이거는 인바운드, 그러니까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고 아웃바운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에 있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전 가격에서 상담해 줄 때 보면은 한국에 있는 기술자, 그러니까 본사에 있는 기술자들이 공장에 이렇게 파견 같은 거 가거든요. 보통 아예 이제 뭐 파견 가서 1년, 2년 가면 아예 소속을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갑자기 이제 기계가 멈춘다든가 품질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 이제 기술자들을 보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기술자 보낼 때 그 비용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 많이들 들어오긴 해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거는 간접 청구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 한 일주일 가니까 뭐 관련된 아웃 오브 익스펜스는 별도로 보장하고, 그럼 하루에 그러면 일당을 얼마나 쳐줄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청구할 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기술자들이 그러면 고민하는 게, 그럼 그 사람의 월급이 만약에 이제 한 달 급여가 900만 원이다. 예를 들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10일을 출장을 가서 일을 해줬어. 그러면 이제 30일 중에 10일이니까 3분의 1, 300만 원을 300만 원의 이제 비용에서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거는 순수하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인건비인데 그거 말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인사부서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면 간접비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추가해서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이 사람의 일이 만약에 외부에서 용역을 받았으면 이분이 뭐 하루 일하는데 만약에 뭐 한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열흘 일하면 1000만 원이 돼요.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청구 방식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특징이 자회사한테 해주면 다 우리 일인지 알고 잘 안 받고 막 그런 경우가 특히 많고, 근데 이제 비용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이제 그 적정한 대가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한 회사들은 괜찮죠. 뭐 한두 명 정도 가는 거 있지만 이제 큰 기업들은 보통 이제 해외 같은데 공장들 많고 이런데 많이 이제 파견도 가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네. 그리고 마진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저부가 가치 용역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이제 특정한 기술 지원 용역 이런 것들은 저부가 가치로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마진율을 이제 붙여서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간접 청구가 더 많이 보셨을 건데 이거 우리 인바운드 거래할 때 이제 간접 청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뭐 관련된 일반 관리 서비스 해주고 한국에다가 이제 청구하는 형식입니다. 네. 인트라 서비스고 이제 관련 비용 얼로케이션 하는 거고요. 뭐 실제로 이제 총 발생된 비용에다가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넣어가지고 배부된 비용이랑 그 다음에 마커 해가지고 받아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그 다국적 기업들 이런 거 또는 회계법인에서 이런 용역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계법인에서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총 얼마가 배부돼야 되는지 그런 비용들을 산정해서 배부 기준을 쓰는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이제 그 배부 기준을 보다 보면은 이제 배부한 거 보다 보면은 어려운 게 있어요. 뭔가는 이제 그 본사에 있는 뭐 만약에 CFO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인건비가 만약에 이제 10억인데 그 인건비 중에서 몇 프로는 아까 얘기했던 주주비용, 본사를 위한 비용이고 그걸 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자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할 때 보면 이제 그게 좀 주관적인 거죠. 자기가 이제 그러면 자회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를 위해서 배부되지 않아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인위적으로 좀 나눠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보통 할 때는 보통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IT 최고 책임자다. 그러면 당신이 이제 총 당신의 업무가 100시간 중에서 몇 시간은 본사를 위한 비용이고 몇 시간은 이제 자회사를 위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인건비가 뭐 100억, 10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50%만 이제 배부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비용 가지고 이제 자회사들한테 하는 건데 뭐 합리적인 배부 기준, 이 배부 기준은 뭐 아시겠지만 뭐 매출액이라든가 인건비, 뭐 우리 그 법인세법에 나오는 그런 비용들을 많이 쓰는데 법인세법은 뭐 좀 합리적인 찾기 어려운 매출액을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국조법에서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뭐 IT 비용이다. 그럼 뭐 컴퓨터 대수로 하고 인사팀 관련된 비용이다. 그러면 인원수로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배부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나갔던 기업들이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그 작은 회사가 아니고 되게 큰 기업인데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제 배부 기준을 배부해가지고 엑셀로 된 거를 이제 받아서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숫자가 이렇게 안 맞고 이제 그 뭐 배부 기준도 이렇게 틀려지고 이런 회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정도 회사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도 이런 거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이 배부 기준 자체가. 근데 그런 회사도 있어가지고 근데 다행히는 이제 별로 이쪽에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잘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 열심히 꼼꼼히 봤으면 되게 큰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데 뭐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이제 잘해놔도 이제 과대 당하기도 하고 그런 복굴복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정도 배부 기준 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서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형식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또 이게 근데 보통 다 영어로 돼 있고 이러니까 다들 잘 안 보시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물론 글로벌하게 쓰는 템플릿을 쓰다 보니까 영어로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인트라 그룹 관련돼서 분석하는 거 제가 좀 정리는 해봤는데요. 크게 이제 그 비용 배분할 때 보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비용이 인정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주주 활동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수동적 관련은 뭐 실제로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룹이니까 이익되고 이런 행위라든가 뭐 간접이익, 중복 활동은 이제 같은 용역을 두 군데서 또 받고 이러면 비용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금액 그 회사에서 배분되어 있는 엑셀이라든가 이런 배분 기준을 보고 이런 것들이 잘 제거되었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용역 원가 배분할 때 실질적으로 용역 수취인들 그 받은 회사들에 맞게끔 이제 배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 이익이 많은 회사한테 더 뿌리고 뭐 작은 회사는 좀 반영을 해주고 이러셔가지고 약간 좀 그 배분이 좀 약간 오류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저고가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세이프하브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고 5%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만 5%인 거고 다른 나라는 아닌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제기하고 그리고 용역도 이제 구별하셔가지고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뭐 마커 5% 되는 이런 기능이 아니고 조금 더 가치 있는 기능이라든가 더 그룹의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면 돈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매출액 대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원가에다가 받으면 그 조금 이제 그 시가와 괴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 사람의 뭐 기술 지원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뭐 하루당에 뭐 1,000불이다 이러면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용역 거래도 우리 국적법에는 요것만 나와 있잖아요. 거래 순이율법이랑 이제 원가 용역의 원가에다가 마크업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그 비교 가능 제3자 용역 가격법, 비교 가능 제3자 가격법 컷인데 얘는 컷이라고 부르거든요. 컷. 로열티 할 때도 컷이라 그러는데 거래에서 뭐 이런 인건비가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할 필요 있고 국내 기업 파견할 때 이제 할 때 또 이제 제3자들이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거래잉율법은 쓰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카오 뭐 그런 무형자산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인바운드 용역거래 이제 보시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이 있느냐 아니면 뭐 베네핏 테스트 하시고 뭐 이런 것들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엑셀 계산해 놓은 것 조금 차분히 따라가면서 검토 한번 해가지고 제대로 했는지 의외의 부분에서 실수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했을까 봐 말도 안 되게끔 이제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이제 그 특정 부서가 만약에 이제 그 얘기하면 법무팀에서 그 부서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기업 자회사들을 위해서 법무팀이 일을 해줘요. 그러면 법무팀 비용은 얼로케이션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본사를 위해서 아니고 자회사를 위해서 용역을 해주기 때문에 비용을 안분하는 게 맞는데 이제 뭐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본사 그 법무팀 비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 보면은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도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법무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뭐 그 관련돼서 인사팀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총무팀에 뭐 이렇게 출입 관리되죠. 그런 비용들은 이제 간접비라 그러는데 그 간접비를 실제로 발생된 간접비가 아니고 어떤 회사들을 보면 그냥 보통 뭐 그러면 직접비가 100이 발생하면 간접비가 30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30을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 30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 정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만 답해주고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근거 없이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계산을 좀 찾다 보면은 리스크가 있는데 좀 어려워서 다들 못 보시고 많이 넘어가시는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참조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은 자문료 지급할 때 원천 징수 이슈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고정사업장 이슈 뭐 이런 것들인데 해외에서 이제 용역이 제공되면 당연히 이제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안 하지만 걔네들이 이제 뭐 한국을 와서 뭐 용역을 도와준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정사업장 이슈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특정하게 뭐 일정 이상 한국에 거주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분되는 비용 중에 IT 비용이 이제 주로 많이 해당이 되는데 IT 비용도 많이 해요. 뭐 셉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워드라든가 엑셀 이런 거 사용된 IT 비용 중에서 좀 그 사용료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업소득이 아니고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은 실제로 돈을 줄 때 원천징수 이슈가 있죠. 사업소득은 아시지만 이제 우리 거주지국 과세니까 과세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는 없지만 사업소득 이자 배당은 이제 국내에 이제 원천지국 과세니까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보면 이제 되고 뭐 상계대 뭐 총액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이제 IT 비용인데 한국에서 발생된 비용이 100이고 글로벌에서 발생된 비용이 1000인데 이렇게 주고 받을 게 1000이에요. 그러면 이제 1000을 주고 100은 이제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상계에서 900만 받고 이제 900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총액이 맞냐 순액이 맞냐 이런 걸로 이제 한번 쟁점이 됐는데 심판원까지는 어쨌든 순액으로 아니고 총액으로 원천세는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 이슈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세 이슈고 근데 이게 또 관세 쪽에서도 이슈가 되더라고요. 저희 이제 하면 이제 관세청 쪽에서도 나오면 이런 지원 용역들, 생산 지원 비용 이런 것들은 관세 가액에 포함되게끔 돼 있다고 그렇게 관세청 관세 규정이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관세에 추가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건 뭐 국세랑은 상관은 없는데 관세청에다 통보한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관세 이슈도 이제 문제가 계속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송금 부인이 되면은 또 예전에 좀 문제 있었는데 이제 그 우리 국조법에 따라서 송금 부인이 이제 되면은 국조법에 따라서 시가가 적정하냐 이런 걸로 이제 분이 되면 이제 국조법으로 가서 국조법은 소득처분이 뭐 배당이랑 이제 그 우리 유보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보통 인바운드 거래 같은 경우는 배당으로 소득처분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급돼야 될 게 아닌데 업무 무관 비용으로 하면 이제 이건 법인세법으로 가면 법인세법은 또 소득 처분이 좀 달라지거든요. 법인세법에 이제 국내 하면 이제 뭐 소득 처분이 없지만 해외 법인한테 그러니까 해외 법인한테 이제 소득 처분이 되는 거는 기타 소득 처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소득 처분이 달라져요. 부인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업무 무관으로 부인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이전 가격 세법상 이전 가격은 사실 이제 이게 용역이 없던 거를 그냥 청구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보니 이제 이런 업무 무관 비용이 맞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게 비용 청구를 했는데 가격이 이제 실제로 50억 청구했는데 30억 정도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그런 측면으로 가격 결정으로 가면 국조법이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처분에 따라서 또 원천세가 엄청 달라지잖아요. 예, 그런 이제 우리 있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 경영자문료 받는 데가 직접 주주가 아니고 보통 이제 관계사들한테 많이 받기 때문에 보통은 기타 소득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기타 소득은 또 되면 이것도 약간 원천지국 가세니까 안 되는 나라도 있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또 원천세가 되기도 하고 근데 배당 소득은 제한 세율이 10%지만 또 기타 소득은 제한 세율이 더 높거든요. 2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있어서 예전에 감사 같은 데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판례인데요. 이게 좀 오래된 판례들이 있고, 뭐 최근에는 근데 이렇게 많이 없고, 이제 예전에 이제 막 2000년 초반에 많이 가세했다가 거의 다 이게 국패가 되게 많아요. 예전에 처음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국패가 된 이유가 이제 조사할 때는 자료 안 내놓고 나중에 되면 이제 자료 내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많이 이겼고 해가지고 그런 그래서 뭐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이제 그때 얘기했었던데 실체가 있어야 되고 뭐 계약서 있어야 되고 관련돼 가지고 베네핏 이런 것들을 하면 보통 많이들 이제 좀 국패가 많아가지고 판례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관련돼서 법원은 되게 좀 그 약세자 손도 많이 들어주고 이런 경향이 되게 많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국조법에 그 규정 하나 생겼거든요. 그
조사 때 안내 요청해가지고 뭐 60일에 안 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향후 절차에서 이제 인용 안 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조사님? 네, 그게 있는데 그 규정을 제가 이제 그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그러면 이게 법원에 가가지고 못 쓰는 거냐?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제 그때 안 냈던 거는 뭐 하나도 인정이 안 되고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또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서 그때 안 내더라도 또 인정해 줄 수도 있대요. 약간 5대5 정도 된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저는 이제 그 규정 때문에 국세청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거 안 내면 이제 못 쓰고 그래서 법원 가도 진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또 변호사님들이 판단하기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실제로 뭐 나중에 뭐 그게 하여야 한다가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그 법 규정에 보면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하여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법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으로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조금 정확하게 이제 진짜 아예 못 쓴다 법원에서 못 쓴다 이렇게 딱 명문화하는 게 더 좋을 거고 그런 것들에서 조금 뭐 자료 제출이 좀 안 되고 이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서 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호합의과 있을 때, 네, 이것도 좀 뭐 오래된 케이스이긴 한데, 이런 사례, 이제 상호합의, 이제 보통 이제 예전에는, 불복도 갔는데, 불복은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거의 시작하면 3, 4년 걸리고 이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상호합의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우리 자동차 부품회사인데, 이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한 2억 정도 했었는데, 심판원에서는 이제 청구 기각되고 상호합의 가가지고 계속 이제 지원하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예전에는 이제 그 상호합의랑 불복이랑 둘 다 같이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불복이 먼저 그 고법에서 국승으로 나가지고 납세자가 포기했고 과세가 유지된 케이스로 끝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해가지고 어쨌든 뭐 법원 판결로 이제 상호합의가 이제 드랍된 케이스. 예, 이렇게 돼가지고 고법 판정됐다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네, 이거는 다단계사인데 우리 다단계사인데 여기도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얘는 세액이 좀 큰데 뭐 한 30억, 뭐 99년 70억 이렇게 돼가지고 심판했고 심판은 이제 뭐 계류 중이다가 한 거였는데 그때 이거는 이제 그때 그 뒤에 보시면. 납세자가 이제 처음에는 자료를 안 내다가 나중에 이제 상호합의가 들어가니까 이제 본사에서 이제 자료에서 뭐 조직도도 내고 실제로 뭐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했고 이 당시만 해도 그 제가 알기로 상호합의과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유학도 갔다 오시고 이래가지고 좀 나름 합리적이네 이렇게 해서 좀 인정해주고 거의 한 85% 정도는 과세를 드랍하고 15% 정도만 남겨가지고 예, 된 그런 케이스고요. 납세자가 이제 처음에는 제출 안 하고 나중에 이렇게 자료를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면 대법원 케이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해서 리바이스라든가 로쿠엘 코리아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경영자문료에서 이제 봤던 건데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게 정당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법원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들을 보시고 대충 이렇게 가세하면 안 되고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도 또 정교하게 뭐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과세 그 회사에서 해놓은 것들에 대한 이제 실수라든가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해야지 좀 과세가 유지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상호합의에서도 조금 그 인정을 과세를 많이 깎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좀 그랬어요. 네,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상호합의 케이스인데요. 뭐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타결돼가지고 한 건데, 네. 네. 목이 이상해가지고, 근데,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우리 인바운드 관련된 인터컴퍼니 차지 거래를 했고요.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이제 실제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그 베네핏 테스트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고, 계산 그런 거 좀 잘 보면 있고, 뭐 원짠대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려하면 된다는 거고요. 뒤에 판례라 이런 것들은 좀 오래된 거긴 해서 요즘에는 근데 판례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워낙 이제 좀 젠틀하게 과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왔는데 또 너무 이제 젠틀하게 과세를 하다 보니까 중빙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안 갖춰놓은 회사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셔서 과세하면 예,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2시에 뵐게요. 네.